네, 문학 두 번째 시간, 한국 문학의 흐름 첫 번째, 고전입니다. 이 고전 문학사라고 하면 상고시대부터 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을 다 고전 문학으로 묻고 그 흐름을 살펴보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책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 교재에는 고려시대 이전이라고 묶여 있어요. 고려시대 이전의 작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려시대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는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향가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불린 노래입니다. 향가는요, 신라 시대에 이제 출현한 한 문학 양식이에요. 일단 고대가요의 형식부터 볼게요. 원시종합예술에서 발생했으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원시종합예술이 뭔지 옆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원시종합예술이란 표시를 한번 해두시고요. 시가, 무용, 음악 따위가 분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가, 무용, 음악 따위가 각각 다른 예술 갈래로 나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제시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고대인들이 제천, 하늘에 올리는 어떤 제사에서 의식을 행할 때 이렇게 노래와 춤, 음악 따위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대 가요라고 하는 것도 원시 종합 예술에서 발생했으며, 즉 고대 가요라는 시가 형식으로 딱 분화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예술과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발생했으며, 구전되어 오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대에 한자로 저술된 형식입니다. 내용은요,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기능을 가진 노래와 개인의 서정, 개인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작자 미상의 구지가, 유리왕의 황조가,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화가가 정말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이 이름만이라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예시에 나온 작품들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작품 이름들 위주로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가입니다. 신라시대에서 고려 초기까지 창작되었던 시가인데요.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의 향자가요, 향찰 표기되었기 때문에 향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신라 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의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를 이용해서 어떤 한자는 한국어의 음을 표기하고 또 어디서는 소리를 뜻을 표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음차, 훈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에 적던 방식입니다. 그러한 향찰로 표기되어서 전승되며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라고 해요. 10구체의 낙구의 첫머리에는 늘 감탄사가 나타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좀 적어둡시다. 이 10구체라고 하는 형식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10구체가 이 4구체, 8구체, 10구체 세 가지 형식 중에서 가장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0구체 향가 제막내가라고 하는 작품 이따 공부할 텐데, 이따 공부할 때 10구체 향가의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내용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있으나 주술적인 내용, 그리고 불교적인 신앙심을 노래한 작품이 많습니다. 서동요, 제막매가,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이런 작품들이 있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다 한 번씩은 공부하게 될 작품들입니다. 이름이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입니다. 한시는 말 그대로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시입니다. 사행으로 구성된 절구가 있고 팔행으로 구성된 율시가 있는데, 이 절구와 율시 앞에 한 행에 몇 글자이냐 따라에 대해서 말이 좀 붙습니다. 예를 들면 칠원절구라고도 하고요. 오원율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을지문덕의 여수장우문시 최치원의 추야우중과 촉교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이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우리 교재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화입니다.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화는 자연현상의 근원이나 초월적인 존재의 위협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신화라던가 나라를 세운 신화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가 이에 해당되고요. 전설은요, 주로 구체적인 사물이나 지명의 유래를 다룬 이야기로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면서 그 사건과 내용과 관련된 증거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면 그 전설과 관련된 증거물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기장수 우투리설화, 도미설화, 연호랑세 운여설화 등이 있습니다. 민담은 흥미 위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신성성과 신빙성은 없지만 체계적인 어떠한 서사 구조는 갖추고 있다. 지하국 대적대치설화 이야기주머니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될 작품에서도 설화라고 나오더라도 그 설화가 신화인지 전설인지 민담인지는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넘겨서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시대를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배우는 작품 고려소교라고 하는 작품, 다른 말로는 고려가요라고도 합니다. 적어둡시다. 고려시대에 주로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속자가 붙었는데 양반들의 노래처럼 정제되거나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해서 약간 속되다의 속을 따서 고려소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삼음보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 개의 연이 연속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각 뒷부분에 이 후렴구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후렴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예시가 있더라고요. 자, 고려소교에 삼음보의 율격, 가시리 있고 흥을 돋우기 위한 조음구와 후렴구가 있는 작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 가시리 있고 뒤에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 다음에 위증실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위증실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그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별 뜻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나중에 궁중으로 그 노래가 궁중연회에서 쓰이기 위해서 편입된 과정에서 궁중 편입 과정에서 후에 추가되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렴구가 들어감으로써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연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분연의 기능을 한다. 후렴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남녀 간의 애정, 이별에 정한 삶에 대한 고뇌 등 주로 평민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배운 적 있는 가시리 혹은 나중에 배우게 될 서경별곡, 청산별곡 등이 대표적인 고려소교의 작품입니다. 다음은 경기체가입니다. 고려 중기에 발생해서 사대부가 자신들의 삶을 노래한 시가인데요. 여러 개의 연이 계속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 연은 육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귀족들의 풍류, 예찬, 송축, 찬양, 자기과시 등 사대부가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제유의 한림별곡, 인축의 죽계별곡 등에 해당되는데 이 경기체가라는 이름의 유래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경기체가라는 명칭, 경기, 어떠하니 있고 또는 경기하여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하면 이 경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시할 만한,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경치에 대해서 이 풍경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반복되다 보니 갈래의 이름이 경기체가로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조입니다. 시조는 고려시대 중엽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인데요. 고려시대 중엽에 새롭게 등장해서 고려 말기에
그 형식이 정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형식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대표적이라고 하기엔 우리나라의 한 문학 갈래로 많은 사람들이 창작하고 있죠. 매년 신춘문예에서는 시조 부문으로 등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서 장이라고 하면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윗줄을 초장, 가운데 줄을 중장, 가장 마지막 줄을 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글자, 보통 6개의 시구로 이루어져 있고 45자 내외를 기본으로 하며 음수율이 3, 4조 또는 4, 4조를 띠고 있고 음보율은 4음보를 띠고 있습니다. 주로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노래하며 고려 말의 유신들이 망국의 한탄, 고려가 망한 것에 대한 한탄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탁의 한 손에 가시를 들고 이조년의 이화에 월백하고 종목묵주의 단신가가 그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우리 이 책에서 시조를 배울 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어서 시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 예시를 다 못 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가전입니다. 이야기, 전의 형식을 빌려서 사물을 의인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물의 내력과 속성, 가치, 행적 등을 전기 형식으로, 그 사물의 생애 형식으로 쭉 서술한 문학을 가전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역사적인 인물처럼 의인화해서 그 인물의 생애, 성품과 공과 등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물의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다기보다는 인간사의 문제를 우회적인 수법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주로 풍자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임춘의 국순전, 국순전은 술을 주제로 한 공방전은 돈, 이교보의 국선생전도 술입니다. 그리고 이곡의 죽부인전은 죽부인, 여름에 끼고 자는 그 죽부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작품이 있구나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고전 문학사를 다 알아두고 통달하고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점차 많은 교재들을 거쳐 나가면서 흐릿하게 잡혔던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는 수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조선시대 문학입니다. 조선시대 문학 첫 번째 악장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조선 초에 궁중의식과 행사에서 불리던 시가다. 그래서 2절 4구가 기본형이지만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2절 4구라고 하는 건 한 장이 전절과 후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절 두 개가 서로 대응하는 형식으로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조선 왕조에 대한 찬양과 송축, 그러니까 조선 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조선을 이을 후대 임금에 대한 어떤 가르침,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경천근민하셔서 나라를 잘 돌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지 외에 용비어천가, 정도전의 신도가라고 하는 작품이 대표적인데 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예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하늘의 뜻을 받아 중국의 고대 성왕들과도 그 왕업이 비슷한, 그러니까 되기로 계획되어진 아주 오래된 뿌리를 지닌 나라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음은 시조입니다. 고려시대 작품에서도 확인을 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중엽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시조는 어땠는지 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들의 유교적인 이념을 표현하거나 자연, 강호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것에 머물렀으나 창작자층이 양반 사대부에서 기생이며 평민들까지 확장되면서 작자층이 다양화되면서 사설시조라고 하는 우리 아까 봤던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그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음보수가 길어진 작품,
사설 시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솔직한 내용, 다양한 내용, 혹은 뭐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담은 해학적인 시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풍자적인 시조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가사입니다. 3.4조 또는 4사조를 기본으로 하는 음수율로 하는 4음보 연속체의 시가입니다. 그래서 4음보이기만 하면 계속 길어지는 작품인데요. 행수에 제한이 없으며 주로 서사, 분사, 결사의 구조를 갖춥니다. 작가층이 사대부, 중인, 여성, 평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내용과 주제가 다채로워졌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자연 친화적이고 안빈낙도하는 삶, 임금에 대한 사랑 등을 담은 노래가 나왔어요. 상춘곡, 명양정가, 삼이인곡, 우리 이따 삼이인곡은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감상, 유배의 체험, 여인들의 삶의 애환 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동장유가, 유항사, 작자미상의 댄동어미 화전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 가사 중에서도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정철의 작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입니다.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입니다. 조선 전기에 중국의 영향으로 한문 소설이 발생했습니다. 후기가 되면서 평민 계층이 소설 향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허균의 홍길동전, 김시습의 만복사적보기, 작자미상의 수경낭자전 등이 있습니다. 고전수필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로 처음에는 한문으로 쓰이다가 점차 한글로도 창작되었는데요. 한문수필은 중국 한문의 형식을 빌린 설, 문, 기 등이 있으며 국문수필은 제문, 제사에서 읽는 글, 일기, 내간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설, 문, 기는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게 이전 시간 작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슬견설, 슬견설이라고 하는 작품의 갈래가 한문수필 중에서도 설에 해당한다.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형식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슬견설이 이 한문수필 설에 해당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권근의 주홍설,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 유씨 부인의 조친문, 작자미상의 규중치루쟁론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극입니다. 민속극은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극으로 주로 서민들에 의해서 상연되었으며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가 탈을 쓰는 가면극과 배우 대신 인형이 등장하는 인형극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작자미상의 봉산탈춤과 하회 별신굿 탈놀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요입니다. 민요는 민중 사이에서 발생하여 오랫동안 전해져 온 구전된 가요, 삼음보나 사음보의 노래가 많으며 연속체의 긴 노래로 대체로 후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나 먼 후에 배울 때도 삼음보의 반복에다가 필기를 할 때, 배울 때 민요적인 특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이 삼음보의 반복 혹은 사음보인 게 민요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노동의 고달픔과 보람, 삶의 애환, 남녀 간의 애정 등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백성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주제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논매기 노래, 시집살이 노래, 강강술래, 정선아리랑 뭐 아는 이름들이 좀 보이시죠? 이 중에서도 시집살이 노래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형님 시집살이 어떻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라고 하면서 그 며느리로서의 서러움을 늘어놓는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하는 작품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조선시대 문학에서 이 시조 문학인데 편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평시조가 3장 6구 45자 내외 딱 그 형식을 갖춘 구조를 단형시조, 단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설시조는요, 3장 6구 중에서 2구 이상이 길어지는 작품입니다. 대체로 가운데 줄인 중장이 길어져요.
형시조유는 주 향유층이 양반 계층이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충의사상, 강호한정, 기녀들의 정서 등 그런 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들이 작잔 이상의 평민들이 창작했기 때문에 현실을 풍자하거나 서민들의 진솔한 삶 등을 노래했습니다. 주요 작품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작자층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조선 후기에 시조 향유 계층이 사대부에서 주민과 평민층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한 갈래로서 사설 시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 소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까지 다 보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이따가 춘향소설, 춘향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 판소리개 소설 하나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은 좀 중요하니까 봐두겠습니다. 판소리의 사설, 창자가 부르는 그 말이 문자로 기록된 소설입니다. 작자 미상의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등이 그에 해당되는데 원래 원작이 그 판소리 사설이었던 그 원작에서 소설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본,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같은 작품으로도. 그래서 그런 특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작품 볼까요? 월명사의 제막내가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까 월명사의 제막내가라고 하는 작품 어떤 문학이었는지, 어떤 시대에 무슨 갈래였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신라시대 문학입니다. 신라시대 문학 중에서도 향찰 표기로 표기된 향가입니다. 향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형식이 있다 그랬어요. 사구체, 그리고 팔구체, 그리고 십구체. 이 한 구는 한 주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십구체 향가의 특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십구체 향가가 가장 발전된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십구체 향가의 특징 적겠습니다. 십구체 향가는 3단 구성입니다. 1에서 4구, 5에서 8구, 9에서 19. 그래서 442 구조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두 구를 낙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낙구는요. 첫 머리, 낙구의 첫 시작이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뭐 이 부분에는 정서를 집약하기도 하고요. 영탄적인 기능을 하고요. 뭐 우리 작품을 읽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월명사의 제막내가 작품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름부터 볼까요? 월명사는 신라의 승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내용도 불교적으로 귀의하겠죠. 여기서 제막내가라고 하는 뜻은 제사. 근데 누구의 제사냐면 막내, 죽은 누이의 제사에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이에 대한 죽음, 누이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 안타까움을 노래하다가도 이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귀의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공부해 보겠습니다. 19체 향가 442 구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먼저 442 구조로 한번 나눠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한번 나누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한번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1에서 4구 먼저 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생사길. 이거 한자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려.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는 뜻입니다. 화자는 월명사예요. 월명사 입장에서 여기는 이승이겠어요? 저승이겠어요? 이승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승에서 삶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죽음이 아직 나는 두려운데 나는 간다라는 그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이거는 누가 했어야 될 말이야?
죽은 노이가 했어야 할 말이에요. 즉, 누이는 어떤 그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나 봐요. 그래서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1에서 4구 정리해 보겠습니다. 1에서 4구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이 5에서 8구를 향가들 중에서도 아주 문학성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인간사를, 인간의 나고 짐을, 나고 죽음을 잘 은유하고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을 불러오는 바람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래요. 그러면 노이의 죽음이 이른 바람에 의해서였다라는 건 노이의 죽음이 제 명을 다 채우지 못한 요절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음, 어느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여기서 잎은 죽은 누이뿐만 아니라 죽게 될 화자 월명사까지도 포함합니다. 죽은 누이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화자, 그 이파리인 거죠. 근데 이 죽은 누이와 화자를 잎에다가 비유했는데 직유법을 써서 비유했는데 이들은 모두 한 가지에 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가 뭐겠어요? 같은 부모, 즉 혈육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에 난 이파리와도 같아. 근데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모르온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뭐 모르온저, 뭐뭐 온저 이렇게 영탄형 표현이에요. 감탄문이고 우리가 그걸 영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혈육으로서 태어났는데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약간 그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8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누이의 죽음에서 뭔가 참 삶이란 덧없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그거를 5글자로 인생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고전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낙구입니다. 역시나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시작하죠? 감탄사로 시작하죠. 이 감탄사는 여기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 미타 차례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여기서 나는 화자인데요. 미타 차례서 만나겠대요. 내가 누구를요? 누이를요. 이 미타 찰이 뭐냐면 서방 정토의 불교의 극락세계예요. 근데 이 불교의 극락세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생전에 업을 쌓은 업이 많지 않은 그 업을 다 씻어낸 그러니까 돌을 잘 닦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불교의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아 누이와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어요. 마냥 슬퍼하지 않고 누이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돌을 닦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낙구에서는 초록색으로 써야 되는데 약구에서는 죽은 누이와 죽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재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 그것을 승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품 분석을 마쳤습니다.
근데 월명사가 누이가 이타차를 갔으리라고 확신한 이유가 있어요.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기를 읽어보면 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월명사가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 제를 올릴 때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 서쪽의 세계, 불교에서 서쪽의 세계, 서방 정토는 극락 세계거든요. 근데 그 누이에게 바치는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보니 누이가 서방 정토에 갔구나. 이 노래에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은 누이에 대한 작가의 슬픔과 함께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종교적으로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작품의 좋은 해제가 될 만한 보기가 있어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여러분 직접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넘겨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공부해 보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어느 시대 문학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일단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선 시대에 들면서부터 그 형식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 중에서도 판소리계 소설 볼 겁니다. 일단 필기부터 할게요. 조선시대 문학. 그 중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의 사설을 글로 옮겨 적으면서 소설로 정착한 것이다.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판소리계 소설 특징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판소리계 소설. 대부분의 판소리가 마당에서 백성들이 펼치는 일종의 놀이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한이나 양반들에 대한 풍자를 은근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에도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두 번째, 원래 입으로 부르는 노래 가사에 가까운 사설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율문체라고 하고요. 율문체는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다. 세 번째, 언어의 이중성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백성만 읽었던 건 아니고요. 양반들도 읽었어요.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에는 양반들의 한문투도 등장하고요. 실제로 이 춘향전에서는 한시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로 쓴 시가. 그리고 평민들의 속된 말씨, 속어, 혹은 재치 있는 담화, 재담 모두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주제의 이중성이에요. 주제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있고 이면에 내재된 주제가 있어요. 표면의 주제는 주로 양반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이고 그 안에 감춰진 주제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백성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특징들 모두 이 작품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작품의 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이 본이, 즉 다른 버전이 1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조선 후기에 큰 인기를 누린 작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주제에 표면적으로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근데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의 해방이 보인다.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이 앞에 많이 중작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춘향이는 몽룡이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이몽룡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몽룡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그 뒤에도 자신의 지조를 지켰죠. 그래서 변사또가 춘향이가 그 지조를 지키고 자신의 수청을 받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서 춘향이를 옥에다가 가둬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춘향이는 옥에 갇혀 있고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이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있기 전날 이몽룡이 암행어사니까 자기 신분을 감춰야 하니까 거짓골을 하고 이 남원으로 돌아와서 마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만납니다. 춘향이는 당연히 자신이 살아가는 남자가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 아, 내가 저 남자 덕분에 여기서 벗어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옥 문간에 와 있는 이몽룡에게 나중에 자신의 시신을 잘 수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몽룡은 사실 거짓골을 한 암행어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 다음날 변사또의 생일잔치에서 뭔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사치를 부리며 백성들의 고혈로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이몽룡이 급습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암행어사 출두야. 여기서 암행어사가 누구라고요? 이몽룡이라고요.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전지가 뒤집히는데 초목금수 온갖 자연인들 안이 떨려 서리법을 이용해서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어요. 남쪽 문에서도 출두야, 북쪽 문에서도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에 청천 푸른 하늘이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은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형이요 등채로 휘닥다.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다 알려고 하다 보면 작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어서 뭐 모든 아전들들라 모든 여기 암행어사 출두하는데 같이 따라온 직책의 관리들은 들어서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육방이라고 하면 그 직책 여섯 그 계급의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육방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넋을 잃고 있는데 공형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공형이 조선시대의 각 고을에서 구실하치 호장 이방 수형리 등을 이룬다. 그 공형이요 하고 등체 뭔가 이렇게 벌 줄 때 쓰는 채찍으로 휘닥닥 때려잡고 있습니다.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아이고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냐. 나 공방이란 직책 맡기 싫었는데 맡았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암행어사한테 걸렸네. 이런 내용입니다. 등채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자,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급습한 이몽룡 적어봅시다. 좌수, 별감, 넋을 잃고 좌수, 별감 모두 거기 있던 사람들이죠. 넋을 잃고 이방, 호방이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니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보소 인괴를 잃고 강정을 들고 어떤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을 잃어버리고 강정을 들고 병부를 잃고 송편을 들고 자, 병부가 뭐냐면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동글납작한 나무패 그 나무패를 잃고 송편을 들고 탄건을 잃고 용건을 쓰고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에 하나 그 모자 대신에 쌀이나 대오리로 만든 둥글고 긴 통을 대신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갓을 잃고 소반을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붓과 장고라 계속 대꾸법을 반복하고 문장 구조도 반복하고 있죠. 확실히 판소리계 소설이라 율문체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더니 본관사또, 변사또가 그 똥을 싸고 멍석구멍에 생쥐 눈 뜨는 듯 하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자, 바람 닫아라 아니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일부러 이 단어의 순서를 바꿨어요. 우리가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 이 도치법을 써서 지금 변사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풍자하고 싶은 거예요.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내다는 관청색은 이제 음식을 해오는 그 직책인데 그 밥상을 잃어버리고 문짝을 이고내다르니 서리와 역졸이 달려들어서 후닥닥 때려잡습니다. 에고 나중내 이때 어사또가 분부하되 이복룡이 분부하되 이 볼은 이 곳은 대감 즉 이몽룡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남원의 관청은 이몽룡 우리 아버지가 좌정 앉아서 정치하시던 곳이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객사로 옮기자 해서 객사로 옮기고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 사또를 봉고 파직하라. 파면시켜라. 분부하니 본관 사또는 봉고 파직이요. 사대문에 뭐 알림문 안내문을 붙이고 옥형리를 불러서 분부하되 옥형리 감옥 재소자들, 지금으로 치면 재소자들일까요? 갇혀 있는 옥을 담당하는 관리를 불려서 분부하되 네 골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이 중에 누가 있었어요? 춘향이도 있었어요.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주고 저 계집은 무엇인고 하고 이몽룡이 물어봅니다. 이 계집 누구겠어요? 춘향입니다. 자, 그때 형리가 말하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인고? 형리가 말하되 본관 사또가 그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절이랑 정절은 같은 뜻입니다. 지조절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부러 언어 유희를 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청 안이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자, 그러자 어사또가 분부하되 넘겨서 너 같은 계집이 수절한다고 정절을 지키려고 한다고 관장에게 포악을 하였으니 그 관의 자는 변사또였죠. 수절을 지킨다고 포악하게 굴었으니 네가 살기를 바랄소냐 죽어 마땅하되 너 내 수청도 거절할까? 자, 몽룡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몽룡이가 춘향이가 끝까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지 몽룡이 아니고 몽룡이 춘향을 시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춘향이가 기가 막혀. 춘향이는 아직 몽룡이의 얼굴은 못 보고 아마 이렇게 목에다가 칼을 차고 긴 나무 판자를 목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춘향이가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어떻게 새로 오는 관장마다 나한테 수청을 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너네 진짜 명관이다. 그때 이 명관 진짜겠어요? 아니죠. 반어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사또 들으시오. 칭암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이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이까? 변하지 않는,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자연물을 가지고 자신의 지조를 운유하고 있어요. 춘향의 지조를. 그러면 바위와 푸른 나무는 변하지 않는 춘향의 지조를 말할 거고, 지금 분들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바람과 눈은 춘향에게 온 시련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내 지조는 변하지 않으니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나를 바삐 죽여주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찾아보아라. 어젯밤 옥 문 앞에 와 계실 때 천만 당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잘 처리해 주세요 당부하였더니 어디 가셨는지 내가 죽는데 찾아오지도 않으신다. 그때 어사또가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 사랑하는 사람이 몽룡이가
전화 주세요.